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통합사회 수업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새 학년, 새 학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굳은 다짐을 했을 텐데요. 올해 여러분의 목표를 모두 이루기를 선생님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수업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대단원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리고 사회 현상을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합적 관점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세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본다는 건 인간, 사회,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복습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복습에 이어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행복 실현의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이를 통해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 두 번째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떠올려 볼까요? 행복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달랐다. 기억하나요? 그리고 우리 행복의 기준에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 이야기, 그리고 노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행복의 의미,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죠. 그 자체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달라진다 라고 우리 공부했죠. 선사시대에는 사나운 짐승이나 자연재해를 피하고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아마도 행복이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이라는 지적 활동을 통해서 지혜와 덕을 얻는 것, 이것이 행복이었겠죠. 고대 헬레니즘 시대는요, 이 시기에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신앙을 통해서 신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이었겠죠.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에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확보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죠. 지역 여건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은 다르죠. 정치적 여건이 서로 다른 지역, 경제적 여건이 서로 다른 지역, 환경적인 여건이 서로 다른 지역. 이들은 서로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민족과 종교, 정치적 갈등을 겪는 지역, 이런 지역은 평화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평화가 바로 행복을 의미할 겁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겪는 지역은 의료 혜택이 절실하고 빈곤을 탈출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여가와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삶의 질을 중시하죠. 자연 환경을 생각해 보면 물이 부족한 지역은 깨끗한 물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일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19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나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과 이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인 덕에 따른 활동임을 논증합니다. 인간은 덕에 따른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다산 정약용은 병조판서 오대익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에서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나는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하나는 외직에 나가서는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관인을 허리에 두르고 내직에 들어와서는 비단옷에 수레를 타고 사방을 다스릴 계책을 듣는 것으로 열복이다. 또 하나는 깊은 산속에서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어 씨를 읊는 것으로 청복이다. 자, 두 가지 이야기 했죠. 열복 그리고 청복이라 했습니다. 열복은 세속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뜻합니다. 청복은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죠. 여기 보면 소나무에 기대어 씨를 읊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약용은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청복이 하늘이 몹시 아껴서 잘 주려하지 않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면서 청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열복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열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청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거,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행복 실현의 조건.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네요.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4가지인데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질 높은 정주 환경, 그리고 경제적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도덕적 실천입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겠죠. 그럼 이러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돈이 많아야 돼요. 이런 대답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놀 시간이 충분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대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4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에요. 정주라는 말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걸 말해요. 정은 정할 정자이거든요. 주는 주거지 할 때 주이고요. 그러니까 정주 환경이라는 건 인간이 일정한 공간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 그리고 다양한 주변 생활 환경을 말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주 환경이 왜 중요할까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마련되어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과서 2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에 마이크 데이비스의 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은 비가 오면 강물이 넘치고 집이 물에 잠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낙후된 환경에서는 쾌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필요한 거죠.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되려면 기본적으로 깨끗한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야겠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도 필요합니다.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자연적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 환경입니다. 물, 대기, 토양 등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깨끗한 자연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안 서비스, 보건 및 위생 서비스, 학교 및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또한 필요하죠. 이러한 정주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또 문화 공간이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이 전국을 답사하고 쓴 택리지에는 가거지, 즉 사람이 살만한 곳의 조건이 서술돼 있어요. 주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풍수적으로 길지인지를 보는 지리, 경제활동의 여건이 유리한지를 보는 생리, 자연경관이 아름다운지를 보는 산수, 그리고 지역의 인심과 풍속이 좋은지를 보는 인심을 들고 있습니다. 택리지의 일부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 터를 정할 때에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고, 둘째, 생리가 좋아야 하며, 셋째, 인심이 좋아야 하고, 넷째, 산수가 좋아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 지리가 뛰어나도 생리가 부족하면 오래 살 수 없고, 생리가 좋아도 지리가 나쁘면 그 또한 오래 살 수 없다. 지리와 생리가 모두 좋아도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 가까운 곳에 즐길 만한 산수가 없으면 마음을 풍요롭게 가꿀 수 없다. 택리지에 나타난 정주 환경의 요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 또한 필요하겠죠. 여러분 교과서 25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한번 볼까요? 맹자가 말하는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 일반 백성은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인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먹여 살릴 만하게 하여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맹자가 말하는 고정적인 생업이라고 하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의미하겠죠. 맨 마지막 부분에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뭐가 떠오르나요? 오늘날 복지 정책이 떠오르는 문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행복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죠. 아마 여러분한테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도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걸 돈, 이렇게 떠오른 학생들이 아주 많았을 것 같거든요. 경제적 안정이 실현되어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일에 힘쓰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제공하거나 사회보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다시 교과서 25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결과 응답자의 40.2%가 경제적 여유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건강이 21.3%,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16.2%, 화목한 가정 15.9%, 충분한 여가 3.8%, 원하는 직업 2.4% 등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꼽혔네요.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렇게 꼽은 까닭이 뭘까요?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경제적 안정이 실현되어야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자아 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행복도 점점 끊임없이 커져만 갈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교수가 동료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와 함께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고 해요. 우리 이 부분은 교과서 28페이지를 먼저 보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앵거스 디턴 교수와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연구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이들은 미국에 사는 시민 4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서 통계를 냈는데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지만 행복감은 연봉 7만 5천 달러에서 멈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높아질 때는 돈의 액수와 비례해서 행복감도 높아지는데 연간 8,5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연봉이 9,500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 그 후로는 행복이 돈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득과 행복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지만 그 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게 되면 자신과 가족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경제적 결핍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이후로는 경제적 요소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돈 말고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좋은 생활 환경 있을 수 있고 친밀한 인간관계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미국의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1946년부터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와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2008년에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베시 스티븐슨 교수팀이 이스털린의 설문보다 더 광범위한 실증 조사를 해서 이스털린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슨은 132개국을 대상으로 5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말했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죠. 물론 국민 개개인을 보면 돈보다 명예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복지 수준과 행복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의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주국가일수록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시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민주적 제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시민이 정치에 활발히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은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의 정책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감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여러분,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세계 행복 지수가 함께 나와 있는 표이죠.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양성,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의 5개 지표에 점수를 매겨서 산정한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7개국 중에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높은 나라들이 대체로 행복 지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민주주의 발전이 시민의 행복과 관련이 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교과서 26페이지의 도서 자료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운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자연재해를 겪거나 더욱 참혹한 재난을 당하고도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야당과 자유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근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참여는 인간의 삶과 행복 또는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반응하죠.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왜 시민의 참여로 인한 민주주의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도 중요하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규범과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만 쫓기보다 인권이나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려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죠.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덕적 실천의 요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도덕적 성찰. 자신의 행동과 삶을 도덕적 측면에서 반성하고 살펴서 바로잡는 것. 이것을 도덕적 성찰이라고 하죠. 자신의 이익과 욕망 충족을 위해서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를 성찰할 필요가 있죠. 또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 즉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기부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도덕적 실천의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딜라이 라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랄 때 생긴다. 돈, 권력, 사회적 지위로 우정과 애정을 만들 수 있지만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이 또한 사라진다. 상대방에 대한 순수한 배려, 행복을 위한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딜라이 라마는 남을 위해 배려하는 선한 마음을 품고 도덕적 실천을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죠. 여러분 교과서 27페이지 시사자료실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은 남을 도울 때 행복하다. 2003년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423쌍의 장수 부부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이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돕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남을 돕고 난 후에는 심리적 포만감인 헬퍼스 하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엔도르핀의 분비가 정상치의 3배 이상 상승한대요. 타액 속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항체의 수치도 높아지고요. 이는 결국 인간이 더불어 살 때 행복한 도덕적,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도 헬퍼스 하이를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도덕적 실천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때의 기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서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큰 경험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누군가를 작지만 도와줌으로써 뿌듯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도덕적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행하는 도덕적 실천이 중요하죠. 남을 돕는 사람은 자신을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여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2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질 높은 정주 환경, 그리고 경제적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도덕적 실천이었죠. 우리 마인드맵에서는 공간적 조건, 경제적 조건, 윤리적 조건, 정치적 조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행복의 조건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공간적 조건으로는 안전한 보금자리, 또 가까운 일터,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 환경, 또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조건은요.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는 직업,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장, 또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 등을 그 조건으로 들 수 있겠죠. 정치적 조건은요. 투표권, 피선거권, 정치적 발언의 자유, 또 시민의 정당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 등이 우리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윤리적 조건에는 삶을 성찰하는 문화, 또 자율적인 봉사활동, 또 활성화된 지역 봉사단체, 또 봉사활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업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이후에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잘 마무리하기를 바랄게요. 네, 수고했습니다.